자,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업보고서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사업보고서를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사업 상황, 재무 상황, 경제 실적, 경영 실적 등을 일반 투자자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시켜 놓은 거예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삼천리 자전거, 오늘 갑자기 올랐던데 삼천리 자전거 사업보고서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업보고서 안에서 삼천리 자전거의 사업 부문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매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전거 섹터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현재 국외 또는 국내에 몇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다 공시가 되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거, 자사의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유통 채널에 대해서 어떠한 채널이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도 다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기업의 재량이 달려 있긴 해요.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 지면을 이제 할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찾아내기 힘든 점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삼천리 자전거처럼 뚜렷하게 정말 사업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런 나만의 종목을 만들 수 있는. 자, 여기 삼성전자의 평균 급여를 알 수 있을까요? 평균 급여도 사업 보고서에 공시가 돼요. 도대체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얼마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내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면 그 친구는 도대체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삼성전자 작년 기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19년도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이런 게 있는데 임원의 이름이랑 주식수도 다 나와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일까요? 아니면 서초동일까요? 강남역? 수원에 있는 본사처럼 생긴 곳도 있죠. 어딘지 알고 계세요? 되게 의견이 다분하잖아요. 강남이다, 수원이다. 강남이라고 알고 계신 분, 수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 모르세요? 본사가 어딘지 모르세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면 강남에도 삼성물산 거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관리 팀들이 다 강남에 있고 수원에는 생산이나 이런 쪽에 핵심 그런 팀들이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본사인지 모르는데 사업 보고서에 가서 회사의 개요를 들어가면 본사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거나 강남이야 수원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저희 본사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놨는데도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부터 해서 임원의 보수, 그러니까 임원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금액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임원들이 있을 거고 이거 여기 있네요. 직원 현황이 단위가 100만 원이고요. 근로연수 15년 정도 다니고 있고요. 연간 급여 초객 남자, 그러니까 총 직원 수로 나눈 거죠. 직원 수로 나눠서 이 연봉이 들어가는데 사실 근데 이 연봉으로 내 친구의 월급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의 총 급여의 평균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구나 라고 생각만 할 수 있을 정도고 내 친구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사실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또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에 여기 판관비라고 있어요. 이 판관비 안에 급여 내용도 있고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거든요. 이 판매 관리비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을 찾아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 확정급여 이런 거는 퇴직급여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24번을 보시면 급여는 얼마가 나가고 정기에는 얼마 나갔는데 단기에는 얼마 나갔다. 좀 줄었네요. 그죠? 그리고 퇴직급여는 지금 이만큼 줬었는데 이만큼 더 줬네요. 퇴직을 조금 더 많이 했거나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서 퇴직금을 더 많이 준 거고, 감가상각비는 더 늘었네요. 그러면 자산을 좀 더 많이 샀나? 무형자산 상각비는 좀 더 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 선전비 2배를 썼어요. 마케팅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구나. 2019년도에 이것만큼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주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친절하게 비유동 자산의 옆에 번호를 써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써줬네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만약에 금융수익에 뭐 27이라고 옆에 써 있으면 주석사항에 27번을 가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쪼개져 있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하다가 이 금액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 7에서 2로 낮아졌는데 왜 낮아졌지? 굉장히 큰 변화네. 기타 비유동 자산 가서 재무제표 가서 찾아보는 거죠. 비유동 자산을 정기는 이랬는데 단기에는 이렇네. 왜 이러지?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재무제표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질문인데요. 네. 처음 시작은 뭐 주린이 입장에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돼서 주식 찾을 때 우선적으로 이거 봐야 한다는 게 있나요? 우선적으로 봐요. 그거를 이제 한 4주 정도 가면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야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를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를 팔고 있고 비용으로 얼마로 쓰고 얼마의 순이익이 있는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이제 재무 비율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매출액, 뭐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뭐 다음에 법인세 차감 후이익, 뭐 이런 걸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항목별로 뽑아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재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ROE도 나오고 퍼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그런 상황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재무지표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엑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면 그런 재무지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지표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좀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린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거 정도는 집어드릴게요. 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네네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평가를 찾아서 그렇죠. 그 흐름을 보면 이래요. 만약에 어떠한 이슈가 생겼어요. 어떠한 이슈가 생겼으면 그 이슈에 관련된 섹터가 있잖아요.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친환경 관련된 주들, 뭐 풍력이나 아니면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떴었잖아요. 그런 종목군에 있는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을 거죠. 내가 그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종목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를 한 20분 정도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훑어지거든요. 왜냐면 한 2, 3년치만 봐도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를 찾아내고 그 섹터 안에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연습하실 건 뭐냐면 어떠한 뉴스가 있으면 어떤 섹터에 영향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떴어요. 그 이슈가. 근데 갑자기 10위권 안에 그 이슈 관련주라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에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걸 치고 들어가면 미리 다 이미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 있구만. 오늘 오른 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 왜 올랐지? 그러면서 이제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거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항상 늦고
누군가는 항상 빨리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빨리 찾기 위한 방법들을 막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경기순환주라고도 하고,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먼저 사놓고 기다린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한 가지의 주제의 섹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10개 중에 7, 8개는 변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변하겠죠. 상장 폐지가 되던가 새로 신규 상장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공부량이 많고 2년 전에 어느 섹터가 유행을 했으면 그 섹터를 내가 공부해서 알아놓고 있으면 그거와 비슷한 이슈가 생기면 그 주식들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발견해야겠다가 아니라 당장 오늘과 어제 그리고 요 일주일 안에 어떠한 섹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상승된 종목이 있다면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똑같은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장중이나 시외에 네. 어떤 호재나 악재가 떴을 때 상승이나 하락이 많이 뜨잖아요. 네. 이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즉슨 같이 따라가서 물리기도 하고 그렇죠. 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미 선 반영되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슈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군가 이미 매집을 해놔서 이슈를 터트려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매집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 분석만으로는 사실 찾아내기는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좀 경영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트 스터디를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종목이 굉장히 사업 보고서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면 과연 지금 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차트로 공부를 해보고, 단기적인 상승은 차트 모양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한다거나 장중에 상승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올리려고 지금 매집을 하든가 아니면 이미 매집했던 거를 시세 차익을 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판단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도 사실은 빗나가기 마련이죠.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보는 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차트 스터디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중급 강의, 고급 강의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급 강의 같은 경우는 스윙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 기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 보는 연습, 그런 걸 좀 시켜드렸어요. 제가 이제 차트 설정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면 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디가 1차 목표고, 어디가 손절선이고, 이런 것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걸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고급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하는, 이거는 100% 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거나 시간이 많거나 하루하루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다 하시고 스스로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이제 그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분이 계속 받고 계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계속 같이 종목 공유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유도 설명드리고 같이 하고, 오늘은 손절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같이 하면서 같이 손절했어요. 같이 손절하고 막 수익을 같이 볼 때도 있고, 좀 연습하시라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향이에요. 자기 성향이. 저는 장기 투자를 좀 못하는 성향이에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좀 못 기다려서,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 나는데 다 팔고 다른 거 가서 또 손실 나고, 약간 이런 성향이어서 아예 이쪽으로 완전 옮겨왔죠. 당일 그냥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걸로 옮겨왔고, 만약에 본인 성향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분석해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내가 원한다, 그런 걸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게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제가
그 직장인 분들이시죠? 다들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인 정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취준생. 네? 취준생. 취준생 힘드시긴데 왜 취업 공부 안 하시고 주식 공부하세요? 따야지 진짜. 전업 투자하시려고. 그럼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인가요? 프리랜서 분도 있고요.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에 이제 시간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사업 하셔서 오전에 시간이 좀 빈다든가 뭐 이렇게. 단타 칠 때 첫 단타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9시에서 9시 반 정도 사이는 그 약간 저항을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번에 시세를 굉장히 크게 주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일반인들에게는 진짜 한 1, 2초 안에 5%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래서 9시 반 사이에 끝내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연습하고 막 이 매매법을 좀 완성을 했을 때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 조건 검색식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안에 다 끝내려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를 완성시키면 거기로 가는 거고, 이거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면 또 거기에서 완성하는 거고,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를 넘어선 종목들을 고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야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52주 신고가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써놓고, 그래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성과를 보는 거죠. 내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매수한 게 맞았는지 한 번 더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쭉 쌓이겠죠. 내가 만든 이 조건이 맞나 보다. 나한테 내가 만든 조건이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심리적인 상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샀는데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서 손해본 사람이죠. 나는 수익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샀어도 손실과 수익은 다 달라져요. 그때 항상 연습을 해야 되고 기준을 한번 세워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사놓고 분석 시작하잖아요. 분석도 안 하고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건지 오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내 돈을 이제 넣는 거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행적들이 머릿속에 스치겠죠. 그리고 얘가 이 사업을 하면 잘하겠다 또는 잘 모르겠다, 거기에 내 돈을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이 되잖아요. 친구가 만약에 500만 원 빌려줘 하는 거랑, 다른 친구가 그냥 야 이거 주식 오른데 해서 내가 500만 원 넣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친구한테 빌려줄 때 더 조심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죠. 친구한테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기준, 종목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의 주가와 내가 분석한 주가가 다를 때, 내가 분석한 가치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야죠. 내가 세운 10,000원에 근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분석한 금액을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죠. 재무제표가 이제 나올 때마다 분석을 해서 10,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내려갔다, 내재적 가치가. 근데 주가가 6,000원이다? 그러면은 8,000원 부분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분기 보고서 아니면 사업 보고서 이쪽으로 가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가 보면은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감사 보고서에 연결 재무제표가 있었고 재무제표 주석이 있었죠.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이 있었고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관련해서는 감사 보고서를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재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요약 재무제표,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아까 설명드렸죠? 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라고도 하고 그냥 재무제표라고도 하고, 이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병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거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 안에 그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첨부 파일 가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감사보고서로 가시면 요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업보고서도 있고
외부 감사 가서 감사 보고서를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 사업 보고서 말고 감사 보고서가 또 뜨죠. 근데 요게 이 사업 보고서 안에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PDF로 받을 수도 있고요. 본문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도 PDF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엑셀 파일로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분기 또는 사업 보고서가 그 업데이트 되는 그 순서대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서요. 이렇게 엑셀로 나오죠. 엑셀 파일을 다룰 줄 아시면 여기 이쪽 항목에 붙여넣기 해서 10년치를 다 붙여넣고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셔서 분석 자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5개년치, 뭐 3개년치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재무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인의 감사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 이제 전반적으로 걸쳐서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감법에 의해서 외부인에게 감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회계사야죠.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을 때 회계사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적정 의견이 가장 좋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뭐 제한적인 의견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한 정보들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정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맞지만 이거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또는 뭐 의견 거절도 있어요. 감사하러 갔는데 아무 자료도 주지 않는다. 뭐 한 4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는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여야만 해요. 여기 보시면 감사인의 의견이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다 적정이죠. 삼성전자는 적정이 뜨지 않으면 그 상장 폐지의 요건이나 아니면 거래 중지의 요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요건들도 앞으로 간단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전년도까지 나온 또는 전분기까지 나온 재무제표에는 거의 상장 폐지 요건이나 아니면 거래 정지 요건까지 근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내가 보고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를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곧 발표될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안 뜰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한정이라고 있고요. 한정, 네, 한정도 있고 의견 거절도 있고요. 거절.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정 의견을 받으면 거의 하한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정 의견이 나오기 직전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회사에서 먼저 실적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적 공시가 그 전년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 한정 의견을 정말 가까스로 벗어나는 그런 실적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거 아니다. 회사에서 잠정 실적 공시한 게 가짜고 내가 감사해보니 한정 의견이더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정 공시, 실적 공시 할 때 내가 분석해서 빨리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한정 의견이 나오면 뭐 진짜로 10% 20%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한정으로 그걸 이제 판매를 할 줄 알아야겠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해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한정 의견을 뭐 줄 수 있다. 아니면 그 전에 이 종목은 뭐 거래 중지에 해당하는 뭐 요건이 뭐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시도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볼 줄 알아야죠.